안녕하세요. 공간과 장소 단원의 발표를 맡은 사조, 전혜린, 김세린, 김현빈, 안영현, 김건우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에서 헤테로토피아와 이소토피아의 개념을 인상 깊게 접해서 이에 대해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과거에는 사람들의 독특한 경험이 축적된 결과인 헤테로토피아인 장소들이 많이 존재하였지만 근대화와 함께 이소토피아가 나타나면서 이소토피아에 의해 헤테로토피아가 대체되며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체적인 사례로 저희는 일제강점기의 육조 거리와 젠트리피케이션을 겪는 한옥마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자는 장소의 획일화와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발표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자는 원래 헤테로토피아였던 조선의 육조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오늘날의 이소토피아인 세종로로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 사례를 다룰 것입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네 번째 발표자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였던 한옥마을을 구체적인 사례로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현대 사회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해결 방법을 다루며 이소토피아의 한계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의 결론으로 도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소의 획일화와 헤테로토피아에 대해 발표할 김세린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발표와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공간과 장소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space와 place는 각각 공간과 장소로 번역됩니다.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공간은 어떤 물질 또는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장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거의 동일해 보이지만 두 단어의 차이를 구분하려는 학술적인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앙리 르페브르라는 학자는 공간과 장소의 차이에 대해 공간은 물리적 개념이고 장소는 그곳의 사람들의 관계가 누적적으로 개입하는 곳이라고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맥락, 경험과 문화, 시간 등이 포함되면서 장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공간과 장소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도시 뉴올리언스는 미국 남부에 있는 루이지아나주의 멕시코만 해안에 위치해 있고 크기는 350제곱마일인 공간입니다. 장소의 개념으로 같은 도시를 설명한다면 뉴올리언스는 아메리카 원주민, 프랑스, 스페인 등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재즈 음악과 케이준 요리의 본고장인 장소입니다. 이렇게 공간과 장소를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공통 영상에서 소개되었던 장소들의 획일화 현상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장소의 획일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장소감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 장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장소감은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어떤 개인 혹은 집단이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 애착 등의 감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학자 랄리는 장소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행동을 장소감이라 하였으며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고 코넬 대학의 교수 리처드는 장소감이 장소애착, 정체성, 지역의식 등 장소와 관련된 여러 특성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학자마다 이견이 있기는 하나 장소감은 주로 개인적이며 정서적인 측면이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고유하게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 상실이라고 명명합니다.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장소들이 획일화, 상품화되며 개별성과 특이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주로 보입니다. 이런 표준화된 현대도시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이소토피아인데 이소토피아란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동종 공간이 재생산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규격의 아파트 단지, 디즈니랜드 등의 테마파크,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장소들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반공간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이를 미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라고 명명합니다. 헤테로토피아는 헤테로스와 토포스를 합쳐 만든 신조어입니다. 사물들이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혼합되거나 중첩되어 이들 모두의 공통된 위상을 정의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헤테로토피아는 매우 다양한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 이질적인 공간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이면서도 바깥에 있는 장소로서 일생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벗어난 장소를 뜻합니다. 집과 회사를 왕복하는 개인이 휴가를 맞이해서 여행을 떠날 경우 여행이 곧 헤테로토피아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은 헤테로토피아를 경험할 수 있는데 푸코는 다락방, 정원, 극장, 묘지, 감옥 등 일상성을 벗어나 있는 모든 공간과 행위들을 헤테로토피아의 개념 안으로 포섭합니다. 헤테로토피아는 푸코에 의해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정원에 깊숙한 곳이다. 그것은 당연히 다락방이고 더 그럴듯하게는 다락방 한가운데 세워진 인디언 텐트이며 아니면 부모의 커다란 침대이다. 바로 이 커다란 침대에서 아이들은 태양을 발견한다. 거기서 침대보 사이로 헤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푸코는 유토피아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했다가 포기해버려 미완의 개념으로 남아있는데 저희 조는 특정 공간에 기억, 경험, 역사, 감정을 중첩시켜 놓은 장소라는 의미에 중점을 두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사례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헤테로토피아였던 육조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소토피아인 세종로로 변하게 된 과정을 설명할 미디어 학부 전예린입니다. 여러분, 세종로 사거리를 아시나요? 오늘날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거나 근처 교보 빌딩 등을 방문하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곳은 원래 육조거리라고 불리는 삼거리의 형태였다는 사실과 황토현이라는 높은 언덕이 자리한 조선의 정신적 지주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까요? 일제강점기 때 해체되기 이전의 한양의 형태는 제가 그어놓은 빨간 줄을 따라 도심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종로거리를 중심으로 각각 경복궁의 광화문, 돈화문, 그리고 남대문 쪽으로 길이 나 있는 형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다룰 곳은 오늘날의 세종로에 해당하는 육조거리입니다. 육조거리는 단순한 경복궁 앞 왕의 통행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는데 한양의 공간적 중심이자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 그 자체였습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당시의 육조거리는 오늘날의 세종로의 사거리 형태와 달리 삼거리 형태였는데요. 지금과 달리 경복궁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황토현이라는 언덕에 의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곳에 황토현이라는 언덕을 쌓은 것일까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따르면 경복궁의 남쪽에 위치한 관악산의 화기는 치명적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막기 위해서 경복궁과 남쪽 산 사이에 황토현을 쌓음으로써 이에 대비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황토현을 깎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임을 거듭 강조하였는데요. 즉 풍수지리와 유교 기반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갖추었던 조선에서 황토현이라는 장소는 경복궁 밑에 관악산에서 올라오는 화기를 막고 육조거리와 경복궁을 보호하는, 즉 조선의 정신적 지주라는 경험이 중첩되어 있는 신성한 헤테로토피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육조거리는 두 가지 계기로 인해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근대화의 과정입니다. 조선 고유의 풍수지리를 고려했던 가로망 구조는 일제 침략과 동시에 편의성 하나만을 고려한 근대적인 철도와 건물 건설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전차의 도입에 따라서 황토현을 허물고 그 자리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세웠는데요. 이는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서 세종로의 사거리의 기반이 형성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조거리인 세종로 양측에 들어서 있던 관아도 정부 종합청사의 일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종로 양측에 있던 시전 행랑도 그 자취마를 남기고 이제는 중층 고층 빌딩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왕권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헤테로토피아였던 한양의 육조거리가 해체되고 근대적인 이소토피아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토현의 해체를 포함한 도시 구조의 개편은 단지 효율성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인 문화 통치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뤄보고자 합니다. 1912년 조선 총독부는 육조거리의 이름을 광화문통으로 바꾼 이후 황토현 언덕을 없애 광장을 만들어라 라는 총독부 훈령을 내렸고 곧이어 황토현을 완벽하게 뭉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대문까지 길을 연장시켜 사거리 형태로 재편하였습니다. 이러한 황토현을 해체시키는 것은 조선의 정신적 상징 그리고 중심축이었던 남북축 구조의 해체로 조선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의 땅이 병들면 사람이 병들 것이다 라는 고유 사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조선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풍수지리학 그리고 유교학이라는 나라와 지도계층의 근간을 이루던 가치를 뒤흔들어서 국민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을 꺾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공간적 배치를 강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조선인들의 의식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일제의 문화 통치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특히 헤테로토피아를 비롯한 장소가 인간에게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독립 이후에도 이전에 황토현이 있었던 육조거리 삼거리의 구조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멘트가 깔린 수많은 도로 중 하나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조선 사람들에게 이토록 깊은 영향력을 주었던 헤테로토피아였던 장소가 이제는 그 의미마저 잃고 그저 수많은 사거리 형태인 이소토피아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간이 이소토피아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일제 통치의 잔재로 남아있는 그 무엇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현재의 세종로, 과거의 육조거리를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의 황토현은 그 이름을 잃고 세종로 사거리의 일부가 되었지만 태평로는 2010년 세종대로로 병합되기 전까지 90년 가까이 그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주일미국 대사관 형태를 모방한 건물인 교보빌딩이 황토현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오랜 역사와 상처를 가진 장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 보이는 장면임과 동시에 과거에 대한 분명한 폭력입니다. 이와 같이 이소토피아가 만연한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터전인 장소의 역사와 그곳에 축적된 경험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발표할 김현빈입니다. 공간의 획일화의 측면에서 헤테로토피아가 이소토피아로 변화해가는 대표적인 예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입니다. 노후하고 남루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멋지고 고급의 세련된 곳으로 변하는 현상으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문화적 취향이 강한 중산층, 예술인, 사업가 혹은 관련 기능과 시설 등이 몰려들면서 생긴 결과로 장소의 문화화를 중요한 특징으로 합니다. 도시 연구와 관련해서는 1930년대 미국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들이 도시의 특정 지역으로 경쟁력이 있는 인구나 업종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대체되어가는 현상을 침입과 계승이라는 생태적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사회학자 루이 글라스는 이 침입과 계승이라는 설명에 지대와 계급의 논리를 결합시켰습니다. 글라스가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높은 지가 혹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중산층이 들어오는 침입이라는 현상과 지불 능력, 즉 소득이 낮은 기존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며 축출되고 중산층 거주지로 탈바꿈하는, 즉 계승이라는 현상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지나친 신자유주의와 시장의 자유에 의해서 침해된 영세업자들의 권리와도 밀접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은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에 따라 대도시일수록 중심 시가지에서 도시 주변으로 거주 인구가 확산하는 교외화 과정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교외 지역은 자본이 집중 투여되면서 발전하는 반면 도심에 가까운 지역은 교외로 이주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낙후 지역으로 전락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개발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저렴해진 지대에 주목한 개발업자들이 지주와 결합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값싼 작업 공간을 찾아 낙후 지역에 모여든 예술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활성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도시 재활성화의 결과로 해당 지역은 주거 환경이 향상되고 부동산 가격 등의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만, 그에 따라 주거 비용도 높아져 원래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주지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는 헤테로토피아와 이소토피아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외부와는 차별화된 장소에서의 특별함을 느끼던 헤테로토피아에서 점점 대형 자본가와 프랜차이즈 등의 기업에 의해 이소토피아로 전환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바로 영국 런던시 북부 해크니 내에 있는 쇼디치입니다. 이곳은 16세기 말에 유럽 내의 극장지구로 명성을 떨친 교양 문화인의 헤테로토피아였지만 17세기부터는 범죄와 성매매율이 증가하면서 지역이 슬럼화되었고, 17세기 이후에는 프랑스 신교도들이, 20세기에 들어서는 유대인들과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이 이주해 오면서 다문화 지역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인 빈민촌이 되어 일반적인 슬럼가와 같은 이소토피아의 형태를 띠었지만 1980년대 말부터 유입된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공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존 이민자들은 올라간 임대료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외부 지역으로 떠났지만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쇼디치 지역의 사회조합이 결성되고 쇼디치 지역 고유한 문화와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서구에서 이루어진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논의는 주택 분야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통적인 주택 젠트리피케이션과 다른 유형의 유사 현상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재활성화와 함께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기존 소규모 임차인의 비자발적인 이동과 함께 대형 프랜차이즈의 잠식 현상이 사회적 네거티브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 젠트리피케이션 논의가 상업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을 확장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은 집객을 통한 방문객들에 의해 명소화를 동반하면서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의 성격을 가미하기도 합니다.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으로는 서촌과 북촌이 대표적입니다. 전통적 주거 문화로서 헤테로토피아적 성격을 띠던 서촌과 북촌의 전통 가옥 주거지역은 오래된 주택들이 수리, 개조되면서 외지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으로는 삼청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낙후 지역이었던 삼청동은 1990년대 인사동 인근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며 빠르게 상업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문화적 여행을 꿈꾸었지만 다양한 문화, 예술적 수공업 생산활동이 가능했던 삼청동의 상점들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 예술 젠트리피케이션으로는 홍대가 대표적입니다. 홍대 입구는 1955년 홍익대학교 이전 이후 1980년대까지 미술학원, 작업실, 화廊 등 미술문화지역을 형성하였습니다. 여기에 1990년대 인디밴드 공연, 클럽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이들의 취미와 여가의 도피처로서의 헤테로토피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모이자 홍대 정문을 중심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입점하게 됩니다. 그 결과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미술, 영상 등의 예술인들은 인근의 상수, 합정, 망원, 연남동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획일화된 이소토피아의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헤테로토피아를 꿈꾸며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소토피아의 끝을 보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측면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 사례에 대해 발표할 안녕현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으로 기능하던 한옥마을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으면서 발생한 문제들과 이로 인한 한옥마을의 이소토피아화에 대해 다룹니다.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초기 한옥마을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놀이공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낮은 임대료는 국악인, 화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인 문화예술인들이 다문이라는 전통자치에 모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문화 모임으로는 전통문화 사랑 모임이 있었으며 이들은 다문을 거점으로 자주 만남을 가지며 매달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문화가 보존될 수 있었으며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도 형성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이라는 공간과 어우러진 이들의 예술 활동은 개발 초기 한옥마을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이 한옥마을이라는 공간 밖으로 축출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전통 공예 공방이 상업시설로 대체되는 등 기존의 문화예술인들에 의해 유지되던 한옥마을 특유의 전통 문화도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의 개발은 기존의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순수 거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쳤습니다.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상업활동을 위해 새롭게 이주한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거주민들도 사업활동을 하는 상업주민과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 거주민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순수 거주민들은 사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옥마을 활성화를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없지만 상업주민과 마찬가지로 관람객들의 증가로 인한 통행의 불편과 소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마을에 진동하는 음식 냄새, 관람객들에 의한 쓰레기 등으로 인한 거주 환경의 훼손을 경험합니다. 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수 거주민들이 증가하였으며
개중에는 한옥마을을 떠나는 거주민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한옥마을의 거주민 수는 점차 감소해갔고 한옥마을은 전통이 보존된 공간에서 상업을 위한 장소로 변해갑니다. 이렇듯 기존 원주민들이 점차 이탈하게 되고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한옥마을은 그 공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한옥마을은 주민들끼리의 정은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본격화되고 상업적인 가치가 상승하게 되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찾아온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상업적인 활동을 시작한 거주민들의 수가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이권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상업주민들 간의 갈등은 순수 거주민들의 이탈과 합쳐져 전통적 이웃관계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식업소, 영어를 이용한 간판을 사용하는 가게 등 한옥마을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한옥마을 고유의 정체성은 타격을 입었으며 이러한 한옥마을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상업시설들이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해친다고 주장하는 관광객의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던 특유의 분위기가 상실되고 공간이 획일화되면서 한옥마을의 이소토피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에서는 한옥마을이 한옥이라는 특색 있는 공간에서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고유한 전통이 보존되고 있었기 때문에 헤테로토피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을 겪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문화예술인, 순수 거주민들이 이탈하고 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민과 거주민들이 증가하며 상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옥마을 특유의 분위기와 전통은 훼손되고 한옥마을과는 맞지 않는 음식점 등이 들어서면서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기대하고 온 관광객들이 실망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기존의 헤테로토피아에 속하던 공간이 고유한 분위기와 특성을 잃고 이소토피아화 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특정 공간의 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그 공간의 전통을 훼손시키며 이소토피아화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장단점 및 대응 사례의 목차를 맡게 된 김건우라고 합니다. 이 목차에서는 앞서 나왔던 젠트리피케이션의 장단점들을 요약한 후 젠트리피케이션의 좋지 않은 영향들에 슬기롭게 대응한 실제 사례들을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며 새로운 계층이 유입되어 사회적 혼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관광객들과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그 지역과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문화 혹은 관계가 형성되어 새로운 헤테로토피아적 지역으로 나아갈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의 연남동은 신촌, 홍대 상권 부근의 주거지역으로서 기능하였으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며 주거지역의 상권화가 진행되어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게 된 지역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헤이트 애쉬버리라는 지역은 반체제 문화운동이 싹튼 지역으로 1960년대의 몽상가, 즉 히피들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다양한 문화들을 수용하며 히피 문화가 만들어졌고 낙후되었던 지역에서 아름다운 여러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헤테로토피아적 특성을 만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원주민들은 강제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대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거대 자본이 밀려 들어오며 지역이 가지고 있던 다양성과 정체성이 퇴색되는 이소토피아의 대표적인 문제점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현재 대형 프랜차이즈점과 상가들이 점령하게 되면서 개성이 사라지게 되었고 엄청나게 상승한 임대료로 인해 소자본의 상인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역시 뉴욕과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조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업체들이 늘고 일자리가 증가하며 인구가 급증하면서 집값과 임대료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층민들이 자연스럽게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의 한계와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 여러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실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버몬트주는 1982년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환경 노후화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 토지신탁 CLT를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주택 구입 및 거주 비용을 낮추어주는 챔플레인 하우징 트러스트 CHT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에 따라 상승하는 토지 가치를 지역 내에서 저장, 순환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삶터 제공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상업가의 고급화, 체인화로 소규모 상점들이 감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파리 도시 계획을 수립하며 상업가로 보호 정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시메이스트라는 기구를 통해 모 상업가로 안에 상가를 매입하여 소상공인과 수공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주기도 하였고 수리비용, 임대 등의 기타 운영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상권 다양화와 골목 상권 보호의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며 도시계획, 임대차 보호법, 공공자산화 등의 전략을 구상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을 구상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 중 하나인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경영 전략을 내놓기도 합니다. 스타벅스는 현지화 정책을 내세우며 그 지역의 문화와 특산품을 이용하여 매장을 디자인하거나 제품을 개발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스타벅스는 제주의 특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출시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전통 가옥에 매장을 짓기도 하며 그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본다면 대형 자본을 가진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 즉 이소토피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훨씬 더 완성도 높고 여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헤테로토피아적 지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발표에서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일제강점기 이전 헤테로토피아의 의미를 가지던 육조 거리가 이소토피아로 변하며 오늘날까지 그 의미를 회복하지 못한 사례,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헤테로토피아였던 한옥마을이 상업성을 띠며 이소토피아로 변한 문제적인 사례를 두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의 상업성, 즉 이소토피아적인 면모를 띠지 않은 채 그 원래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장소의 의미에 대한 무관심과 무비판적인 자본주의 수용은 한옥마을의 인간관계 손실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에서 제시하였던 여러가지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책에서 볼 수 있듯이 이소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소토피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장소의 고유함에 주목하고 장소에 내재된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시각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결국 고유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조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